추워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서른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간 노처녀 여종이 눈보라 치는 바위 틈에서 비단 강보에 쌓인 아기를 주워왔습니다. 헌데 이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5살의 양반도 못 읽는 어려운 한자를 척척 알아맞히고 한 번 본 글자는 절대 잊지 않는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헌신한 바보 같은 어머니. 과연 그녀는 이 천재 아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덕임이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지 섣달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임은 쌓인 눈을 헤치며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커다란 바위 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비단 당보에 쌓인 핏덩이가 파랗게 질린 채 가냘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기를 급히 숨겨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 추위에 어찌 이런 일이. 덕임은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얇은 속적삼 한 장 걸친 몸으로 칼바람을 맞으며 덕임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였지만 덕임의 발걸음은 한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임은 황급히 아기를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사랑채에는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최대감이 알면 당장 내다 버리라 호통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덕임은 뒷마당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울면 안 된다. 조용히만 있거라. 덕임은 자신의 몸을 웅크려 아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군불조차 뗄 수 없는 곳이었기에 밤마다 아기를 품속 깊이 안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지요. 두터운 옷으로 아기를 꽁꽁 감싸고 자신은 얇은 옷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덕임의 등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품속의 아기만큼은 따뜻하게 지켜냈습니다. 아기의 강보를 빨아야 할 때면 더욱 고된 일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을 담그면 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한때 곱던 덕임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요. 그러나 덕임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 서방복도 자식복도 없더니 내가 내 복덩이로구나. 덕임은 아기에게 복동이라는 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이 될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봄이 찾아올 무렵 복동은 제법 살이 오르고 목소리도 우렁차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동의 울음소리가 헛간을 넘어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침 사랑채를 거닐던 최대감의 귓가에 그 소리가 들어갔지요. 저게 무슨 소리냐?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웬일이냐? 최대감은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을 시켜 뒤를 뒤졌습니다. 곧 헛간에 숨어있던 덕임과 복동이 발각되고 말았지요. 덕임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최대감은 멍석마리를 준비하라. 호통치며 덕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생긴 년이 어디서 근본 없는 씨앗을 들여왔느냐? 최대감은 덕임의 하얗고 둥근 얼굴을 두고 늘 비아냥거렸습니다. 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귀를 막고 매를 들라 명했습니다. 덕임은 멍석마리를 당하기 직전 최대감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 끼니의 절반을 덜어먹이겠습니다. 최대감이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덕임은 놓지 않았습니다. 3년만 키우면 소처럼 부려먹을 머슴 하나가 거저 생기는 것입니다요. 대감마님께서 밥 한 톨 더 드실 일도 없고 오히려 일손이 늘어나는 것이옵니다. 최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래 인색하고 구두쇠로 소문난 그였습니다. 공짜로 머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 것이지요.
정말 내 밥을 덜어 먹일 수 있겠느냐? 곳간에 쌀 한 톨도 더 쓰지 않고.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이 몸이 보리밥반 공기로도 버틸 수 있사옵니다. 최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좋다. 허나 만약 곳간에 식량을 훔쳐 먹이는 걸 들키는 날엔 너와 그 아이를 함께 내다 버릴 줄 알아라. 덕임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부터 덕임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온종일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덕임에게 주어지는 밥은 하루 반 공기뿐이었지요. 그나마도 덕임은 자신의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리밥을 입에 넣어 꼭꼭 씹은 다음 그것을 복동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복동이 배부르게 먹고 나면 덕임은 숭늉으로 배를 채웠지요. 날이 갈수록 덕임의 몸은 야위어 갔지만 복동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은 5살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마당을 쓸고 닭을 치는 꼬마 일꾼이 되었지요. 어느 날 최 대감이 사랑채에서 중요한 서찰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권세가에게 보낼 뇌물과 청탁이 담긴 편지였지요. 복동은 그 옆에서 먹을 갈고 있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최 대감의 귀한 단계벼루를 마루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벼루는 산산조각이 났지요. 이놈, 감히 내 벼루를. 최 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복동을 멍석마리로 칠 기세였습니다. 그때 복동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 글자 잘못 쓰셨습니다. 뭐라고? 죽을 사자가 아니라 뱀사자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 보내시면 뇌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대감마님의 목이 달아나옵니다. 최 대감은 화들짝 놀라 자신이 쓴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복동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잘못 써서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만약 그대로 보냈다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최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복동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최 대감은 까막눈인 종놈이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한 것에 경악했습니다. 동시에 복동의 천재성을 알아차렸지요. 너 어찌 글자를 아느냐? 헛간 벽에 붙어있는 종이 조각들을 보다가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복동은 한 번 본 글자는 절대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을 타고났습니다. 최 대감은 이것이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최 대감은 복동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심부름꾼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무식을 감추기 위한 비밀 대필 도구로 삼은 것이었지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니에지 가운데 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야 자연스럽겠느냐? 복동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최 대감은 복동의 말을 받아 적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한양의 양반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덕임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이면 복동을 꼭 껴안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아는 채 하지 마라. 똑똑한 데 때로는 화가 되는 법이다. 바보처럼 납작 엎드려 살아야 명줄이 긴단다. 복동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5살 아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복동의 재능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위험을 불러올 징조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복동은 하루 종일 마당을 쓸고 일하느라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복동은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두레박으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려 저고리를 벗고 등에 끼얹었지요. 그때 이 집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머슴 무명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복동을 보았습니다. 시원한 물을 뒤집어 쓴 복동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무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동의 등에는 7개의 점이 북두칠성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무명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명은 원래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이래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사실 무명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조정의 대제학을 모시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날 밤 역적으로 몰린 대제학 댁에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제학은 무명에게 갓난아기를 맡기며 울먹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게. 칠성점이 우리 집안의 증표이니 언젠가 때가 되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네. 무명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자객들을 따돌리느라 험한 산길을 헤매다 부상을 입었고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무명은 필사적으로 아기를 찾아 산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지요. 무명은 자신을 찾는 자객들을 피해 전국을 떠돌다가 몇 달 전 이 집의 벙어리 머슴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고을을 찾았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무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제학의 핏줄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무명은 멀리서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기를 저 여인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지요. 무명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복동이 7살이 되던 해 최 대감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입을 놀렸습니다. 우리 집 종놈이 신동이라네. 한 번 본 들자는 절대 잊지 않고 어려운 문장도 척척 풀어낸다네. 술에 취한 최 대감은 복동의 재능을 자랑하며 으스댔습니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지요. 최 대감네 종놈이 신동이라더라.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고을로 또 그 너머 고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지요. 덕임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에 복동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라 했건만 이를 어쩌면 좋으냐. 무명 역시 불안했습니다. 15년 전 대제학을 죽인 조정의 간신들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대제학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챈다면 반드시 죽이러 올 것이었지요. 무명은 밤마다 사랑채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명은 담장 너머로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었지요. 무명은 조용히 헛간으로 달려가 덕임을 깨웠습니다. 손짓으로 위험을 알렸습니다. 덕임은 화들짝 놀라 복동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최 대감의 집 사랑채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은 혼란을 틈타 복동을 찾아 헤맸지만 무명이 미리 숨겨둔 덕분에 찾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망친 역적의 잔당을 찾고 있소. 혹시 수상한 자를 본 적이 있소? 최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복동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신동이라는 종놈을 한번 보고 싶소이다. 최 대감은 어쩔 수 없이 복동을 불러냈습니다. 추세꾼들은 복동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냐? 복동은 덕임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내 아비는? 모릅니다. 어미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관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지요. 목덜미를 보자 복동이 저고리 깃을 내리자 칠성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점을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이 바로 그 놈이요. 복동을 잡으려 하자 무명이 나섰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복동을 낚아채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지요. 저놈들을 잡아라.
추세꾼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덕임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무명과 약속한 장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무명은 15년 전 호위무사로서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담장을 뛰어넘고 지붕을 타고 골목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지요.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동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밤이 되어서야 그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무명은 깊은 산속 동굴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덕임은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았습니다. 복동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무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무명이 말을 한 것이었지요. 부인, 떠나야 합니다. 이 아이는 귀하신 분입니다. 무명은 15년 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대제학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망쳤다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복동이라는 것까지 말이지요. 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주운 아이가 그런 귀한 핏줄인 줄 몰랐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복동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무명이 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께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목숨 걸고 지켜주신 은혜는 하늘도 아실 것입니다. 덕임은 무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 부인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가 한때 무인이었으니 두 분을 지킬 힘은 있습니다. 무명은 덕임을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덕임은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지요. 복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명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덕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명도 어색하게 기침을 했지요.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무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동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추세꾼들이 쫓아오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명이 말했습니다. 깊은 산사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스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숨어 지내며 복동에게 그를 가르치겠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복동과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세 사람은 산길을 걸어 깊은 산사로 향했습니다. 산사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추세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길로만 가야 했지요. 복동은 아직 어렸기에 무명이 업고 갔습니다. 덕임은 짐을 지고 뒤따랐습니다. 밤낮으로 걸어야 했기에 신발이 금세 닳아버렸지요. 사흘째 되던 날, 덕임의 집신이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부인, 잠시 쉬어 가십시다. 무명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뒤쫓아 올지 모릅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덕임은 피 묻은 발로 계속 걸었습니다. 복동이 무명의 등에서 뒤를 돌아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피가 나요. 제가 내려서 걸을게요. 발이 아파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복동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명은 덕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등에 업힌 아이를 위해 저렇게까지 희생하는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산사가 보였습니다. 낡은 법당과 요사체가 있는 작은 절이었지요. 무명이 스님을 찾아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자비로운 얼굴로 세 사람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우선 쉬어 가시오. 덕임은 앉자마자 그만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데다 발에 상처가 심했던 것이지요. 무명은 덕임을 조심스럽게 들어 방에 뉘었습니다.
스님이 약초를 다려 오아 덕임의 발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동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울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요. 이틀이 지나서야 덕임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복동을 찾았지요. 복동아, 내가 거기 있구나.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동이 무사하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덕임이 회복되자 무명은 복동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법당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무명이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이제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의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 말이다. 무명은 대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렴하고 학식이 높아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분이었다고.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고 말이지요.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눈밭에 너를 숨겼다. 복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복동아, 너를 진짜로 키워준 분은 여기 계신 덕임 어머니이시다. 무명은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신 분이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낳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도 어머니지만 제 똥기저귀를 빨아주고 밥을 덜어 먹여준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입니다. 평생 어머니만 섬기겠습니다. 덕임은 복동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였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을까 싶었지요. 무명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이 실감났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동은 언젠가 꼭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님의 누명을 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명은 복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가르치고 지켜주마. 덕임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산사에서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복동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무명에게 무술을 배우고 스님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천재성 덕분에 책은 한 번 보면 모두 외웠고 무술 또한 빠르게 익혔지요. 어느 날 무명이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무명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몰락한 양반가의 족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복동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이제부터 너는 김도현이다. 돌을 깨우치고 어질다는 뜻이다. 김도현, 그것이 복동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과거에 급제하여 진짜 부모님의 누명을 싣고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도현은 굳은 결심을 밝혔습니다.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직 조정에는 내 부모님을 죽인 간신들이 살아있다. 덕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비단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단옷 같은 건 필요 없다.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도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글을 읽고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낮에는 사서삼경을 외우고 밤에는 칼을 휘둘렀지요. 무명은 도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대제학의 아들답게 학문도 뛰어나고 무인답게 기상도 당당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도현은 며칠을 걸어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장은 온 나라의 수재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이 거들먹거리며 자리를 잡았지요. 도현은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주변 선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놈도 과거를 본단 말인가? 꼴을 보아하니 시골 출신이로군. 어디 그리나 제대로 읽을까? 도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지가 나왔습니다. 시제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조정의 비리를 비판하되 충심을 잃지 말라는 까다로운 주제였지요. 많은 선비들이 붓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붓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경서의 구절들이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현은 조정의 간신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임금을 향한 충심과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지요. 시관들이 도현의 답안지를 읽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 보게, 이 문장을 보게. 글씨도 뛰어나지만 내용이 정말 출중하네.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시관들은 도현의 답안지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발표가 났습니다. 장원급제, 김도현. 도현의 이름이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골에서 온 가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도현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 축하 연회가 열린 날, 조정의 간신이 도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듯한데. 간신은 15년 전 자신이 죽인 대제학을 떠올렸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대제학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저놈이. 간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조정에 불려갔습니다. 임금 앞에서 인사를 올리는 자리였지요. 도현이 절을 올리자 간신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자는 역적의 자식입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모를 꾀하다 처형당한 대제학의 아들입니다. 저 얼굴을 보십시오. 대제학과 똑같지 않습니까? 간신은 거짓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도현이 몰래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짓 밀고도 있었지요. 저자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시옵소서. 도현은 억울했지만 항변할 틈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감옥에 갇혔지요. 소식을 들은 무명과 덕임이 급히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도현을 도운 공범이라는 누명을 썼던 것이지요. 의금부에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리들이 형틀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자백하라. 내가 역적의 자식이 맞느냐? 도현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제학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형리들이 도현을 때리려 하자 덕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내 놈은 또 뭐냐? 저는 이 아이를 키운 어미입니다. 15해 전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던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간신히 비웃었습니다. 한낱 천한 계집종 주제에 무슨 말이 많으냐. 내 놈도 같이 처형하리라. 형리들이 덕임을 형틀에 묵으려 했습니다.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라. 도현은 필사적으로 형틀을 벗어나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무명도 결박당한 채 옆에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덕임이 외쳤습니다. 잠깐, 제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덕임은 품속 깊이 간직해 온 물건을 꺼냈습니다. 15해 전 아기 복동을 감싸고 있던 비단 강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덕임은 비단 강보를 펼쳤습니다. 형리들이 받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게 뭐냐? 그날 밤
아기를 감싸고 있던 옷입니다. 제가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형리가 강보의 안감을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형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선대 임금의 밀서였습니다. 대제학에게 간신들을 조사하라는 비밀 명령서였지요. 이것은 선왕의 어필이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서에는 당시 대제학에게 간신들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대제학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던 것이지요. 간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저것은 위조품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밀서의 인장은 진짜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확인했지요. 이것은 과인의 선왕께서 쓰신 글이 틀림없다. 임금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구나. 짐이 잘못 알고 있었다. 도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사건을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도현은 형틀에서 풀려났고 덕임과 무명도 석방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다시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간신들이 피고석에 앉았지요. 무명이 임금 앞에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소인은 대제학 대감을 모시던 호위무사였습니다. 무명은 1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간신들이 자객을 보내 대제학 댁을 습격한 것,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던 것,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도현이라는 것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소인은 대제학 대감께서 목숨을 걸고 조사하신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명이 꺼낸 것은 대제학이 몰래 조사해 온 간신들의 비리 기록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내역, 백성의 세금을 횡령한 증거, 과거 시험을 조작한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대제학 대감께서는 선왕의 밀명을 받고 이를 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인에게 이 장부를 맡기시며 반드시 지키라 하셨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간신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도현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그 장부를 모두 외웠습니다. 도현은 타고난 천재적 기억력으로 무명이 보관해 온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갑인년 3월 초사흘, 김대감은 호조의 곡식 500석을 빼돌렸습니다. 증인은 당시 호조 서리 박아무개이며 곡식은 김대감의 별장 뒤편 창고에 숨겨졌습니다. 을묘년 6월 보름, 박대감은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미리 빼돌렸습니다. 당시 예조서리 정아무개가 이를 목격했으며 그 대가로 은자 100냥을 받았습니다. 병진년 10월 스무날, 정승진은 백성들의 세금 3,000냥을 횡령하여 사가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당시 이방 최아무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신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조사를 명했습니다. 도현이 말한 증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소를 수색했지요.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현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감의 별장에서 곡식이 발견되었고 증인들도 하나같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간신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던 것이지요. 임금이 간신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역적놈들, 선왕의 명을 어기고 충신을 죽였구나. 간신 중 한 명이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두 제가 꾸민 일입니다. 대제학이 저희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다른 간신들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을 토해냈지요. 저희가 거짓 증거를 꾸며 대제학을 모함했습니다. 아기까지 죽이려 한 것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즉시 압송하라. 내일 아침 사행에 처하고 삼족을 멸하도록 하라. 의금부 포졸들이 달려들어 간신들을 끌어냈습니다. 간신들은 살려달라 빌었지만 임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의 숙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의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짐이 잘못 알고 역적으로 몰았으니 이제라도 신원하겠다. 임금은 대제하게 관직을 복권시키고 도현에게도 벼슬을 내렸습니다. 경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겠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임금은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가 바로 이 아이를 살린 은인이로구나. 덕임은 황급히 절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은 덕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대의 덕이 이 아이를 살렸고 충신의 누명을 벗겼다. 짐이 그대를 포상하겠다. 임금은 덕임에게 면천을 내렸습니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대를 정경부인에 봉하노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천한 여종을 정경부인으로 삼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대는 목숨을 걸고 충신의 자식을 지켰다. 그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는가. 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 정경부인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간신들은 처형되었습니다. 대제하게 가문도 복권되어 명예를 되찾았지요. 도현은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어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을 받은 것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산청고을에도 도현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최 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했습니다. 뭐라고? 그 종놈이 벼슬아치가 되었다고? 최 대감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떠올라 두려웠습니다. 도현을 학대하고 덕임을 천대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지요.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최 대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최 아무개는 양인을 종으로 속여 부리고 학대한 죄로 잡아들이라는 명을 받았다. 도현의 신분이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충신의 아들로 밝혀졌기에 최 대감이 양반과 자제를 종으로 부린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신의 혈육을 함부로 대한 죄, 정경부인을 천대한 죄도 함께 묻는다. 최 대감은 끌려가며 살려달라 빌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최 대감은 가산도 몽땅 정몰당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관에서 빼앗아갔고 최 대감은 거지 신세가 되었지요. 얼마 뒤 도현이 산청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덕임과 아버지 무명을 모시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최 대감이 도현 일행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리, 이 늙은이를 살려주시오. 최 대감은 도현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도현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옛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종으로 부리며 매질하던 그 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 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덕임이 나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덕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최 대감은 덕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못생겼다고 비웃던 그 여종이 이렇게 고운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덕임이가? 예, 맞습니다. 저를 밥맛 떨어지게 생겼다고 하시던 그 덕임입니다. 덕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더니 이런 꼴이 되셨군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 하늘이 내린 벌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덕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최 대감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도현 일행은 최 대감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무명이 덕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속이 후련하십니까? 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과응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뿐입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어지르신 분입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덕임은 임금이 하사한 정경 부인의 첩지를 받았습니다. 궁궐에서 내린 비단 원삼을 입고 처음으로 화장을 했지요. 거울을 본 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피부, 단아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지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란 말인가. 무명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원래 부인은 저리 고우셨습니다. 다만 남루한 옷과 고된 노역 때문에 묻혀 있었을 뿐이지요. 조정대신들도 덕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정경 부인이시로군. 소문으로만 듣던 분인데 이렇게 고우실 줄이야. 덕이 깊으신 분은 얼굴도 고운 법이라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덕임은 어색했지만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무명과 덕임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혼인을 허락하고 귀한 예물을 하사했지요. 과인이 두 사람의 혼례를 축하하노라. 이 비단과 은자는 평생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받도록 하라. 혼례를 올린 덕임과 무명은 절을 올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올린 초래청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도현은 부모님의 혼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두 분이 이제야 행복을 찾은 것이 기뻤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도현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두 분을 모시며 효도하겠습니다. 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무명도 도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임금은 도현 가족에게 큰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정갈한 사랑채가 있는 집이었지요. 덕임은 그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난날 헛간의 집더미를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밤에 무명이 물었습니다. 부인, 행복하십니까?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지요. 언제였습니까? 눈밭에서 복동이를 처음 안았을 때입니다. 그때 제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무명은 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덕임과 무명도 편안한 노년을 보냈지요. 어느 봄날 백발이 된 덕임이 꽃 구경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기꺼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십시오. 덕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제 높은 벼슬아치인데 어찌 늙은 어미를 업고 다니느냐. 어머니,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업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를 업을 차례입니다. 도현은 덕임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덕임은 아들의 등에 업혀 꽃 구경을 갔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도현아, 네, 어머니.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내가 내 아들이 되어 주어서 말이다. 도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복 많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덕임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혹시 무겁지는 않으냐?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평생 가장 가벼운 짐이 어머니입니다. 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밭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이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제가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덕임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자라준 것이 이 어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집에 도착하자 무명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세 사람은 저녁상을 받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임은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때 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에 복동이를 낳아준 어머니도 있겠지. 덕임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드님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덕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덕임은 평생 굽히지 않는 마음으로 복동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으며 진심은 얼어붙은 운명도 녹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